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인터뷰 소통 허준식입니다. 자, 오늘 소통에서는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리를 주제로 EBS 투자증권의 송치호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블록체인하고 이 암호화폐가 이제 좀 이 개념들이 좀 많이 전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약간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서 시청자 여러분들 좀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이 정부에서 암호화폐랑 블록체인을 약간 좀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업계 시각이라든지 시장 참여자들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왜 정부가 이렇게 블록체인에는 좀 더 우호적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이 부분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산업이거든요. 블록체인은 새로운 산업이고 새로운 기술로 이제 생태가 변해나가는 겁니다. 그러한 혁신으로 발전되는 이런 경제 성장을 마다할 정부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정부가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살리고 싶어 하지만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좀 통제를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저는 암호화폐가 가지는 그런 리스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가 가지는 두 가지 이제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지금의 가격의 레벨입니다. 비탈릭 부테린이 현재 ICO에 대해서 90% 정도는 페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만큼 ICO 버블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우려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암호화폐 가격이 혹시나 붕괴되었을 때 모든 코인이 다 붕괴되지 않더라도 일부라도 붕괴되었을 때 그것이 이런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보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제 외환 관련된 부분입니다. 암호화폐의 특성상 국경이 없이 여기가 거래가 되고 이제 어떠한 나라에서 거래될 수 있던 그러한 특성 자체는 외환 통제권에 대한 그런 관리 리스크를 발생시키거든요. 네. 한국은 IMF를 겪은 나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환에 관련된 부분은 엄격하게 통제를 해왔고 또 통제를 해야 되는 필요성을 또 느끼는 나라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암호화폐 그런 외환 관련된 리스크를 우려하시는 그런 두 가지 부분이 일단 블록체인을 키우고 싶더라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엄격하게 나오는 그 배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정부 쪽에서는 어쨌든 블록체인 쪽은 좀 키우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암호화폐 없는 이 블록체인이 성장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은 또 남거든요. 그렇게 암호화폐가 이제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 블록체인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들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로 좀 나눠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려고 그러는데요. 먼저는 암호화폐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을 경우에 이 블록체인 기술의 성장 전망 좀 어떻게 보십니까? 블록체인에 있어서 코인은요 하나의 원동력 같은 겁니다. 일명 코인 이코노미라고도 부르고요, 네. 토큰 이코노미라고도 부릅니다. 블록체인의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불러야 되긴 하는데요.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는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기준으로 모든 그런 예를 들어서 디벨로퍼들이나 아니면 마이너들이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 생태계 자체가 자발적으로 형성이 되고요. 그거에 대한 보상이 이제 코인의 형태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코인을 마이닝을 하고 그걸 판매를 하고 코인을 구매를 하고 그런들이 조금 일찍 발생하는 것이 이제 그것의 단점을 또 너무 이른 시기에 코인을 조달받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투자자의 피해 이런 것을 지적을 받긴 하지만 블록체인이라는 분산원장 시스템의 기본은 그런 부분이 또 필요악처럼 존재합니다. 이 코인 이코노미가 등장을 하고 블록체인이 등장한다는 것은 기존의 산업, 예를 들어 인터넷 모바일에서 넘어간 하나의 생태계를 말하는 거고요. 그 생태계에서는 그 플랫폼이 히트를 쳤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코인을 들고 있고 코인에 대한 많은 인프라가 깔리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러한 과정들이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고요. 그러한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10개의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9개 기업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한 개의 아마존 구글 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그것을 보고서 100개의 기업이 또 뛰어드는 거고요. 그 100개의 기업이 뛰어들었을 때쯤에는 기존의 대형 플레이어들이 또 지지 않기 위해서 달려들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블록체인이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그 생태가 커가는 과정에서 그런 암호화폐의 거래가 중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블록체인이 선순환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또 하나의 장점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역으로 그런 그 암호화폐 거래가 뭐 폐지된다든지 업계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기술의 발전 속도,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속도가 아주 느리거나 아니면 아예 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한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보면 그 플랫폼, 지금 블록체인 산업 전체에서 글로벌하게 아이러니하지만 가장 큰 히트를 친 서비스는 암호화폐 어떻게 보면 투기라고도 볼 수 있는 암호화폐 활발한 거래 그리고 ICO거든요. 이 ICO라는 건 이제 IPO와 유사하지만 사실은 크라우드 펀딩에 가까워서 많은 또 비난과 걱정을 또 듣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죠. 다만 ICO조차도 코인 이코노미에서는 꼭 필요악입니다. 그 두 가지가 사실상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플랫폼이 히트칠 수 있는 그 근간들 그리고 그 코인 이코노미가 사라졌을 때는 자발적으로 모든 생태가 형성되는 그 특성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퍼블릭 블록체인의 성장은 상당히 느려질 수 있습니다. 개인 주도의 퍼블릭 블록체인 성장은 상당히 느려질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프라이빗 블록체인 위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다만 아쉬운 점은 플랫폼이 히트를 쳤기 때문에 따라붙은 과정이 아닙니다. 마음이 급하지 않기 때문에 프라이빗 블록체인 위주로 가면 기존의 대형 플레이어들이 꼭 필요한 분야를 위주로 완만하게 성장해 나가는 그림을 가져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그 블록체인 하게 되면 그 컨셉이 분산, 그다음에 뭐 공유, 그리고 이제 상호 신뢰 뭐 이런 류라고 그러면 그걸 좀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중앙 집중과 독점 그리고 어떤 불신, 그러니까 상호 신뢰를 어떤 부정하는 것으로 대표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블록체인을 어떤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 진영에서는 어떤 그들만의 이해관계가 있속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집단, 그러니까 누가 이 블록체인의 발전을 좀 지금 막으려 한다고 보십니까? 중요한 질문이고요. 4차 산업혁명은 아직 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 기반의 이코노미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 되고 빅데이터가 쌓였을 때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세상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머신러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데이터가 쌓이는 과정을 보면 기존의 이제 대형 플레이어들이 플랫폼이나 중개의 해자, 강력한 해자를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영어로 뭐 익스클루시브하다 그러잖아요. 약간 좀 배제적으로, 배타적으로 데이터를 또 모으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기네만 이렇게 갖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 데이터. 그렇죠. 그런 것을 획득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에 한해서 수혜를 본 부분이 있고요. 블록체인은 어떻게 보면 안드로이드와 iOS를 비교한다면 안드로이드의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생태계 안에서 서로 비슷한 걸 가지고 싸우기보다는 하나의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형태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의 경우는 모든 데이터들에 대한 권한이나 그런 소유권이 그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개개인들이 쌓인 데이터를 판매를 하고 또 새로운 기업들이 그 데이터를 구매를 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설계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해자를 갖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생태계를 자발적으로 발전시켜주기는 굉장히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본인들한테 손해가 될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더더욱 이 플랫폼이 히트를 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기존 대형 플레이어들이 자신이 나중에 피해를 볼 걸 감수하고도 달려든다라는 부분에서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역시 반대된 얘기일 텐데요. 이게 우리가 그 동안에는 사실 블록체인 이거 없어도 뭐 특별히 불편함을 못 느끼고 저 개인적으로는 잘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걸 왜 갑자기 발전시키려 하는가에 대한 의문점도 개인적으로 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발전했을 경우에 어떤 이점들이 우리한테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질문은 이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도입하려고 하는 진영에는 어떤 업종군, 어떤 기업체들이 좀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 산업 분야를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 산업은 사물 인터넷 분야, 두 번째는 이제 금융 분야입니다. 세 번째는 컨텐츠 분야에서 이러한 블록체인을 활용한 이런 여러 가지 시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세 가지 분야를 제가 판단한 근거는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이제 3차 산업이라고 할게요. 3차 산업 내에서 현재의 구조하에서 상당히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 넘어가는데 데이터를 획득할 방법이 없다던가 아니면 기존의 플랫폼 대비해서 너무나 힘이 떨어져 있다던가 아니면 예를 들어 4차 산업에서 빵이 지금 주도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그쵸. 과정에서 소외가 되어 있다던가 이러한 과정에 있는 기업들은 저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한 기업들이 움직임으로써 변화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금융 분야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예를 들어 글로벌 지불 송금 서비스 분야에서
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사례로 또 여러 가지 뭐 리플이라던가 여러 가지 활용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구조들은 블록체인의 기술이 현재 3차 산업 생태계에서의 기술보다 압도적으로 새로운 퍼포먼스를 보여준 경우거든요.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저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컨텐츠 쪽은 조금 더 컨텐츠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텐츠 쪽 같은 경우도 기존의 생태계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원 저작자보다는 플랫폼이 더 많은 파일을 가져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 안에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다 개인 소유로 돼 있고 그러한 트랜잭션들이 점 대 점으로 다 연결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판매조차도 어떻게 보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기존 생태계 안에서 많은 파일을 가지고 가지 못했던 원 저작권자들이 좀 더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유인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또 그러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동력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소통을 통해 살펴본 결과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성장 전망도 밝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많은 배움과 공부가 선행돼야 된다는 부분도 놓치지 말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허준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